안녕하세요, 성싸입니다. 2020 K리그와 FA컵 일정이 모두 마치고 이제는 아시아 최고를 가리기 위한 챔피언스 리그가 재개됩니다. 원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K리그 일정 도중 주중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진 만큼 홈앤어웨이 방식이 아닌 토너먼트 일정으로 카타르에서 한 달간 진행됩니다. 또한 VAR은 조별리그가 아닌 8강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4팀 모두 중국팀을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재개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FC 서울이 속한 2조와 울산현대가 배정된 F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슛! 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FC 서울과 2조에 속한 팀은 중국의 베이징 고안, 호주의 멜버른 빅토리, 그리고 태국의 치앙라이 유나이티드입니다. 서울은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말레이시아 FA컵 우승팀 케다를 4대1로 가볍게 꺾고 지난 2월 조별 경기 1차전에서 멜버른에 1대0 승리를 거둬 K리그 팀 중 유일하게 승리를 챙긴 팀입니다. 멜버른과 베이징도 치앙라이의 1대0 승리로 세 팀 모두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서울은 홈에서만 경기를 치르고 원정 경기를 겪지 않은 채 중립지역에서 남은 경기를 소화한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서울은 21일 토요일 저녁 7시 베이징을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재개합니다. 서울은 지난 시즌 K리그 3위로 3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용수 감독님과 김호영 감독 대행이 모두 시즌 도중 사퇴하면서 박혁순 감독 대행의 대행 체제로 리그 일정을 마쳤습니다. 베이징 고안은 작년 리그 준우승 후 이번 시즌 3위로 끝냈습니다. 콩고 국가대표 박한부가 리그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도 있지만 부상을 안고 리그 최종전을 소화하는 바람에 부상이 악화돼 챔피언스 리그 초반 일정은 출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은 3명의 외국인 선수를 기화시켜 사실상 8명의 용병을 보유하지만 작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중국팀 중 유일하게 조별 본선에서 탈락한 팀이기도 합니다. 두 팀 올해는 상반된 시즌을 보냈습니다. 서울은 K리그 9위로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허용했고 리그 최소 득점팀으로 경기당 1득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베이징은 리그 최다 득점팀이지만 실점은 리그 8위인 만큼 두 팀 모두 뒷문이 불안합니다. 서울이 경기당 2골 이상 득점하는 베이징을 상대로 단단하고 끈적한 수비를 펼쳐야 하는 점도 경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서울이 밀리지만 역대 전적만큼은 앞서 있습니다. 서울은 베이징을 4번 만나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조별 본선에서 베이징을 상대로 1승 1무 당시 조 1위로 통과했고요. 2014년에는 16강에서 만나 서울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서울의 스쿼드 상황과 분석은 성사와 함께 알아보시죠. 슛! FC 서울은 결국 감독 선임에 실패하고 현재 1군 스카우터인 이원준 감독 대행 체제로 대회에 참가합니다. 단독으로 감독직을 수행하기보다는 박혁순 코치, 김진규 코치, 그리고 이정열 코치와 함께 팀을 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중반부터 골문을 지킨 양한빈 골키퍼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너먼트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블 스쿼드도 중요한데요. 백업 센터백이 부족하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김원균 선수는 작년 5월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올해 벤치 명단에는 복귀했지만 아직 공식 1군 경기를 소화한 적이 없습니다. 유망주 김주성 선수는 시즌 초반 부진한 뒤 명단에 오르지 못하고 있고요. 차호연 선수도 교체로 3경기 출전했지만 이도 센터백이 아닌 윙백으로 투입됐었습니다. 주장 고요한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챔피언스리그 출장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서울은 양쪽 윙백이 많이 올라오는 지공 상황 빌드업을 선보입니다. 왼쪽 윙백 고강민 선수가 공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상대 역습 시 복귀가 늦어 나머지 수비 선수들의 간격이 벌어져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이 노출됐습니다. 그럼 윤영선 선수가 사이드 커버에 들어가고 3선의 오스마르 선수나 김원식 선수가 센터백 출신이라 중앙 수비의 빈 공간을 빠르게 인지하고 커버하지만 3선의 부족한 숫자 때문에 컵백에 약하다는 점이 시즌 내내 노출됐습니다. 또한 평소 4백 라인과 중앙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고 중원의 기동력도 떨어져 센터백이 전진 수비에 실패하거나 역습 수비를 맞이할 시 뒷공간이 너무 쉽게 허용되거나 숫자 싸움에서 밀리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오스마르, 김원식, 주세종, 그리고 돌아온 전 국가대표 캡틴 기성용 선수까지 서울의 3선 자원 모두 볼키핑 능력과 패스가 뛰어납니다. 올 시즌 서울은 주로 4-2-3-1로 운영했지만 기성용 선수가 핵심이 되는 게임 플랜에서는 역삼각형 형태의 4-3-3으로 한승규 선수가 사이드로 빠집니다. 지공 상황 최전방 공격 작업은 팀 레전드 박주영 선수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대 수비도 이를 인지하고 박주영 선수를 타이트하게 마크하는 만큼 조영욱 선수나 정한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많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최근 조영욱 선수는 슈팅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만 개인 돌파와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양발 터치와 슈팅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왼쪽은 서울의 루키 정한민 선수가 파이팅 넘치는 투지와 활동량으로 수비도 게을리하지 않고 종종 날카로운 공격 플레이도 보여줍니다. 2001년생 동갑내기 권성윤 선수도 시즌 막바지에 기회를 잡은 만큼 왼쪽 윙에서 두 선수의 선의의 경쟁도 기대가 됩니다. 전체적인 빌드업 과정과 파이널 서드 공격 작업에서 가끔 실수는 있지만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서울은 결국 결정력의 문제인데요. 남은 기간 동안 앞서 언급한 수비적인 부분과 마무리를 보완해 서울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슛! 네, 그럼 울산 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현대는 일본의 FC 도쿄와 중국의 상하이 선화 그리고 호주의 퍼스 글로리와 함께 F조에 배정되었습니다. 울산은 지난 2월 도쿄를 홈으로 불렀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점 1점을 챙겼고요. 이후 도쿄는 퍼스 글로리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울산은 21일 토요일 밤 10시 상하이에 맞서 챔피언스 리그 일정으로 재개합니다. 수요일 퍼스 글로리를 상대한 상하이에 체력적인 우위를 점한 울산이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울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타깝게 리그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2년 연속 리그 역전 우승을 내주고 지난 주말 FA컵 결승전에서도 치열한 승부 끝에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상하이 선화는 작년 7월 당시 강등 후보였지만 최강의 감독님을 선임한 후 잔류했고 FA컵까지 우승해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 핵심에는 상하이 이적 후 19경기에서 무려 13골을 득점한 애제자 김신욱 선수가 있습니다. 김신욱 선수는 최근 3달간 부상으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복귀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습니다. 울산은 작년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우라와이 1, 2차전 모두 패해 탈락했습니다. 상하이는 2년 전 조별 본선에서 5무 1패로 탈락한 후 작년 챔피언스 리그에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은 리그 득점과 실점 모두 2위로 경기당 2골과 0점대의 실점률을 자랑했습니다. 상하이는 리그 전체 실점 4위이지만 득점은 뒤에서 4등으로 골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김신호 선수가 복귀하면 언제든 골문을 위협적으로 겨냥할 수 있습니다. 울산은 광주에 거둔 리그 최종전 승리가 유일해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저조합니다. 전북과의 대결이 3차례나 있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날 팀들도 까다롭기 때문에 남은 기간 경기력을 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럼 울산도 마찬가지로 스쿼드와 분석 내용을 성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슛! 수비 라인의 전력 누수가 걱정됩니다. 특히 왼쪽 윙백 박주호 선수와 홍철 선수가 모두 시즌 내내 부상으로 고생했습니다. 두 선수의 부상 여부나 회복 기간으로 인한 챔피언스리그 출전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루키 서령우 선수가 좌우 측면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센터백은 여전히 걱정입니다. 시즌 내내 아크 근처에서 상대에게 너무 쉽고 편하게 슈팅을 내주는 점은 제가 K리그 프리뷰에서 꾸준히 지적했는데요. FA컵 결승전에서도 이 문제는 반복됐습니다. 가끔은 6야드 박스까지 물러서는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전혀 저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꾸준히 노출됐습니다. 또한 불투이스 선수가 시즌 막바지로 다가가면서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았습니다. FA컵 결승전뿐만 아니라 팀이 슈팅한 공이 상대 수비 팔이 아닌 몸에 맞기만 해도 강력히 핸드볼이라고 주장하면서 흥분한 모습은 거의 매 경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투이스 선수는 스스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흥분하면서 최근 출전한 3경기에서 2번이나 퇴장당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서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니 큰 경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비록 VAR이 완벽하진 않지만 페널티킥 관련, 특히 핸드볼이 일어난 상황은 주로 리뷰가 되기 때문에 선수 자신도 침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너먼트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블 스쿼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원두재 선수의 백업 자원이 없다는 점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울산이 공격 자원과 이선 자원은 풍부합니다. K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다고 생각하지만 에이스 이청용 선수와 득점왕 주니오 선수의 부상 회복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중원조합에 따라 김도훈 감독님은 4-1-4-1, 4-2-3-1 또는 4-4-2로 포메이션 변화를 주는데요. 사실 플레이 스타일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단조로운 측면 공격으로 지나치게 풀백에 의존하거나 중원 공격 전개는 윤빛가람 선수의 창의성에 많이 기대를 하는데요. 이 또한 선제골을 득점하면 다시 수비적인 운영으로 바뀝니다. 수비 라인도 지나치게 내린 탓에 상대가 원하는 공격 전개를 펼치게 하는 것도 문제점이고요.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체력 소모도 심한데 빡빡한 일정 속에서 김도훈 감독님의 운영 스타일이 바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울산의 수비 축구를 반대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김도훈 감독님이 경기 중 수비적인 운영으로 바꿨을 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김도훈 감독님은 선수들의 부상 소식이나 전술적 패인을 전력 노출이라는 이유로 기자회견이나 언론에 밝히기 꺼린다는 말을 울산 관계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비디오 분석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기자회견 인터뷰가 전력 누수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감독이라면 팬들에게 어떤 선수가 부상이고 팀이 왜 패했다고 생각하는지 팬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도 감독의 주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팀 분위기가 박살났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팟캐스트 히든풋볼에 따르면 파이널 라운드 시점부터 코치진과 선수들 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관계가 결국 극으로 치달아 김도훈 감독님은 선수들의 개인 면담도 거부하고 제대로 지시를 내리지 않은 채 감독 지시 불이행으로 벌금까지 부과했다고
같다고 합니다. 히든 풋볼도 유료화로 수익을 내는 만큼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언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은 히든 풋볼 K리그 180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왜 울산의 투자보다 팀 분위기, 팀 문화가 더 발전해야 된다는 기사가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조로 배정된 FC 서울과 F조에 속한 울산 현대와 현재의 상황과 스쿼드 그리고 전술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도 그저 K리그 팀들이 아시아 무대에서 좋은 결과와 함께 돌아오는 걸 바라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다소 냉정한 분석과 껄끄러운 내용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빠르게 준비되는 대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두 팀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의 영상으로 주말 내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